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녀가 된 지 좀 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때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게 그런 남자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였어요. 남자는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폭력, 도박, 무능력. 제가 가장 견디지 못할 것 세 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혼 후에는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저와 남편의 인연, 아니 악연의 시작부터 알아봐야죠. 저와 남편은 8살이나 차이 나는 커플이었어요. 남편과는 같은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이후에 사랑으로 발전하게 됐죠. 와인 동호회였는데 어린 시절 그런 걸 동경하던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어른 남성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당장 빠져나와야 할 허영의 늪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좋았거든요. 20대 중반이라 한창 호기심 강하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을 때였거든요. 25 여성이 33세 남성과 사랑에 빠져 1년간 연애를 했죠. 사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것과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는 점, 그 두 가지의 이유로 시부모의 반대가 있었어요. 시부모를 그 당시에는 만나지도 못한 채 거절당해야 해서 꽤 많이 상처받았었죠. 결국 저희는 헤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재회하고서는 그 불이 더 커져서는 결국 제 나이 30즈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솔직히 3년 사이에 남편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다는 걸 알고 살짝 고민도 했지만 헤어진 이유가 성격 차이였다는 걸 듣고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요. 당시 저는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놓치다니 그 여자 보는 눈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여자도 나랑 똑같았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금 수동적인 스타일이었어요. 크고 작은 일을 제게 맡기는 의존적인 성격이랄까? 그리고 일이 바쁘다는 단점 외에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상냥했기에 결혼 생활 유지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냥함이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그의 남다른 상냥함에 피해를 본 것은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쯤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퇴사를 했고 당시 갓난쟁이였던 아들을 키우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영업직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라 회식이나 회의 끝에 음식이나 디저트를 사는 일이 많았고 그들의 회식을 대신 계산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보통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해서 제가 아는 일은 크게 없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제 명의의 생활비 카드로 결제가 됐다고 문자 알림이 오더라고요. 숙박업소에서 결제된 내역인데 순간 저는 오늘 고객이 술이 많이 취했나 보다 하고 편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시간쯤 있으니 다시 알림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카드 내역이 취소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남편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응, 오빠. 자기야. 내가 생활비 카드를 잘못 써서 내역이 갔을 거야. 내가 알아서 취소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전화했어. 고객이 술이 너무 취해서 모텔을 잡아줬는데 남의 지갑에 손대기 좀 뭐해서 내 카드로 쓴다는 게 생활비 카드였어. 에휴, 그런데 취소해도 되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중간에 깨서 자기 카드로 결제하라며 카드를 들이밀길래 나도 내가 낸 카드값 환불했지. 우리 아들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사주려면 아껴야지. 안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대? 오빠는 많이 안 마셨어? 난 멀쩡해.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보통 때의 남편이라면 영업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제가 항상 그런 돈은 안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걸 해줌으로써 일을 따낼 수 있으면 더 큰 이익이라고 하곤 했죠. 게다가 수상한 정황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취소를 굳이 2시간 뒤에나 한 이유는 뭘까?
고주망태가 됐다며 모텔에 실려간 사람과 2시간 동안 뭘 했을까? 그리고 집에 와서 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취소 직후에 바로 전화를 했을까? 5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그 멀쩡하는 말. 항상 고객과 술을 마시면 어느 정도 취해서 들어오는데 그날은 고객이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정작 본인은 취한 기운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도 점점 외도가 의심되어 육아를 하는 도중에도 울컥울컥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의심뿐이고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며칠 뒤 남편이 스마트워치를 놔두고 간 일이 있었어요. 항상 차고 가는데 그날은 애가 가지고 놀다가 어디에 놔둔지 못 찾는 바람에 그냥 일하러 간 거였거든요. 아침 청소하다가 그걸 찾았는데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편을 의심하느니 확인하고 마음 편해지자는 생각으로 워치의 통화 내역을 살폈어요. 통화 내역에는 이름을 저장하지 않은 많은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쭉 훑어보는데 이상하게 한 번호만 통화 내역이 잦더라고요. 하루 거의 5번을 통화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평범한 횟수가 아니잖아요. 거의 연애 초반이나 있을 법한 통화 횟수인데 더 수상한 건 그만큼 통화를 하는데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랑 이야기 좀 해. 어? 무슨 이야기? 나 씻고 나서 하면 안 될까?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힘드네. 중요한 이야기야. 당신 혹시 바람 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바람이야. 저번 카드 내역이 너무 수상하잖아. 오빠는 그럼 술 취한 고객 옆에서 2시간 동안 뭐 했는데? 게다가 고객이랑 술 마시면 자기도 항상 취하면서 그날은 전혀 취하지도 않았더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그날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딱 그 사람이 취해서 모텔에 데려다 준 거고. 그 뒤에 나는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술 마셨어. 그리고 그날은 내가 차를 몰아야 해서 술 안 마셨던 것뿐이야. 이상한 억측하지 마. 거짓말 좀 그만해. 이 번호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하루에 5번을 연락하는 이 사람은 누구야? 아니, 한 달을 넘게 그렇게 열렬히 통화하면 이름이라도 저장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저장 안 해둔 거 아니야? 그쯤 되니 남편의 표정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표정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오빠 참 잔인하다. 어떻게 갓난쟁이를 옆에 두고 바람을 펴?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니? 왜? 내가 출산하고 엉망진창 되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어? 그래서 바람 폈어? 아니야, 여보, 믿어줘. 그런데 진짜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를 쫓아다닌 거야. 나도 그 여자 피하고 싶은데 일로 엮여 있으니 막 냉정하게 못하고. 모텔도 그래. 그날 딱 한 번이야. 그것도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한 거였다고. 진짜로 이것만은 믿어줘. 이미 제 신뢰는 깨어졌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상대방이 쫓아다녀서 만나줬다는 건 무슨 망언인지. 싫으면 다른 직원에게 그 여자 처분을 맡기면 될 것을 지도 싫지 않았으니까 연락하고 만났던 거 아니에요. 저는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시댁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해서는 시부모에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어요. 물론 곧 후회했지만요. 왜인지 잘 아시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것도 심하게. 어머님, 말씀 들어보세요. 오빠 일한다고 늦게 들어오는 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아직 아들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게 진짜니? 우리 애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걸 네가 직접 봤어? 그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본 거야? 그건 아니지만 모텔 결제 내역도 있고 남편이 직접 제게 실토했어요. 나도 들었다. 딱 한 번이라며? 그것도 앞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번이라는데 넌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니? 지금 뭐가 문제야?
애가 네 옆으로 돌아왔으면 다 되는 일 아니니? 그럼 너는 얘가 바람펴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내가 보기에 너 약간 의부증 있는 것 같아. 무슨 망상으로 내 자식 망치려는 거야?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의부증이라뇨. 이미 오빠가 다 이야기했다고요. 바람을 핀 건 오빠인데 지금 왜 제가 여기서 혼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이건 아니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해야 일이 바로 잡히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없이 자랐다고 무시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아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곱게 자랐으면 이렇게 작은 아들을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요. 시모와 저의 언쟁이 커지자 결국 남편과 시부가 저희를 뜯어 말렸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응? 남편은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저는 이 당시만 해도 이혼을 생각할 만큼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조건을 걸고 용서를 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내 요구에 응하면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래, 그게 뭔데? 내가 다 할게. 일단 그 여자 먼저 정리하고 당분간 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놔. 내가 언제 어디든 오빠 어디서 뭐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뭘 하든 평소 루틴과 다르면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전화할 때는 영상통화로 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나 진짜로 이번 한 번뿐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야. 언제든 자기 원하면 영상통화해. 영업 중이라도 달려가서 받을 테니까. 너무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이 영 찝찝했지만 그 뒤로 제가 한 말을 철저히 지키는 남편을 보며 정말로 그것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건 저의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외도가 들킨 다음부터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할수록 더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저의 앙금도 살짝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깜짝 선물도 해줬어요. 자기야, 잠깐 눈 좀 감아봐. 갑자기 눈은 왜? 아니, 진짜 감아봐. 어서. 눈을 감은 내 손을 끌어당긴 남편이 제 손 위에 무언가 얹어줬어요. 눈을 뜨니 작은 상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짜잔. 예쁘지? 이거 엄청 비싼 다이아 반지야. 자기 고생시키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 특별 보너스랑 적금 조금 합쳐서 샀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더라고요. 그 반짝거리는 영롱거림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 눈을 멀게 만들 뻔했어요. 너무 예쁘다. 비싸지는 않았어? 뭐 1,000만 원쯤 되긴 했는데. 자, 여기 보증서. 잘 넣어둬. 저는 남편의 모습에 이제 진짜로 남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왜 외도를 들키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살짝 허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레이더에 걸리는 게 하나 생겼어요. 다이아 반지 선물을 해주고 난 뒤 남편은 유독 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는 듯 하더니 어느 날은 보니 하루 종일 그걸 켜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게임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딜 가든 그 게임 앱을 틀어놓고 점점 저와의 대화도 무성의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만 이상한 게 왜 이상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짝 기분만 상해 있었죠. 그렇게 눈치만 보던 중 남편이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양이 너무 많아서 폰을 놔두고 갔거든요. 수상한 행동이 게임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게임을 켰는데 그냥 폰게임이더라고요. 그런데 왼쪽 채팅이라고 적힌 창에 빨간 점이 떠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터치했더니 귓속말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지금도 잊지 못할 내용들이에요.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데도 계속 생각나는 그 문장들. 자기야, 보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 오늘도 정말 좋았어. 그래? 그럼 내일 또 볼까? 항상 보던 거기 어때? 응. 근데 옆에 남편이랑 애 자는데 자기 생각이 계속 나. 나 자기한테 푹 빠진 것 같아. 오늘 선물도 너무 고마웠고 사랑해. 나는 언제나 자기뿐이야. 등등등 기도 안 차더라고요. 상간녀도 남편과 애가 있는 유부녀더군요. 이러니 아무리 폰을 확인해도 알 수 없었고, 이러니 폰을 놔두고 살 수 없었던 거죠. 열받은 저는 그 채팅 내역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을 맞이했어요. 속으로는 외도의 증거를 무조건 모아야 나와 내 아이가 편해진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더러운 기분이라도 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제 속만 골마가더라고요. 결국 갈 곳을 잃은 제 분노는 집안일을 하면서 쿵쾅거리며 신경질적인 몸짓으로 나타났죠. 그러다가 반지를 낀 손이 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이아 반지의 링과 다이아를 연결하는 받침 부분이 깨졌더라고요. 남편이 미워도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는 미울 수 없죠. 선물 받을 때 같이 받았던 보증서를 들고 주얼리 샵을 찾아갔어요. 오늘 손을 문 모서리에 박아서 반지가 깨졌어요. 반지랑 다이아 상태 좀 봐주세요. 고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보증서를 가져오긴 했는데 필요할까요? 네, 고객님. 제가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직원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속 봤던 곳을 또 보고 또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이 무척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반지를 주더라고요. 저기 고객님, 죄송한데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보증서의 다이아몬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반지를 잘못 가져오신 건 아니실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보증서와 다를 수 있나요? 이건 보증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감정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반지는 엄밀히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감정서를 보면 거의 1,000만 원대의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이 반지의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시그니티 스톤이라고 지르코니아, 큐빅인 것 같아요. 순간 제 머리는 텅 비었어요. 1,000만 원짜리 반지가 몇십만 원도 안 되는 가짜로 변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혹시 이 보증서, 아니, 감정서는 진짜일까요? 감정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품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서와 이 반지의 가치는 같지 않아요. 감정서는 진짜고 반지는 가짜라는 직원의 말을 들으니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이 나쁜 놈이 나한테는 가짜 반지와 진짜 감정서를 주고 상간녀에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준 것 같더라고요. 감정서는 구매해야 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저는 점점 열이 오르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주얼리샵에서 쪽팔리는 건 둘째치고 정말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주얼리샵에서 가짜 반지의 훼손된 부위를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직원은 고쳐준다고 했고 금방 수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동생은 늦둥이인데 당시 대학생으로 곧 취업을 앞둔 예비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었기에 저 좀 도와달라고 했죠. 매형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더니 남동생이 기꺼이 제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에게 남편의 미행을 하게 했어요. 남편이 여자를 만나면 여자를 따라가서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후 동생이 보내온 문자에는 여자의 직장과 집 주소와 둘을 미행하며 찍은 사진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동생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며 어떤 곳이든 현금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외도를 하다니 그 이야기를 남동생의 입으로 듣는 저는 자괴감과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어떻게든 이 두 연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버지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예,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못 쓰겠구나. 차를 사야 하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 없는데 네가 좀 빌려주련? 아빠 적금 끝나면 이자 쳐서 돌려줄게. 아버지가 제게 도움을 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전화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그 여자와 만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오빠, 아빠 차가 오래돼서 고장나서 이제는 아예 작동이 안 된다고 하네? 내가 아빠 고생한 의미로 차 살 때 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는데 오빠가 준 다이아 반지 팔아서 돈 마련해도 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진짜 박제하고 싶을 만큼 웃겼습니다. 가짜 반지를 줬다는 그 명확한 증거가 얼굴에 드러났거든요. 내가 이게 가짜라는 걸 모르고 팔러 간다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초조하게 생각하더니 이내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그 반지는 내가 자기한테 준 선물이잖아. 쉽게 팔려고 하지 말고 잠깐 있어봐. 어차피 장인어른 차도 바꿨어야 했고 나도 사위된 입장에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 마련해서 줄게. 그럴래? 그럼 좋지. 그렇잖아도 내일 주얼리 샵이나 갈까 했거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돈 없을 때는 폐물을 파는 게 돈이 되니까. 모르는 소리야. 금은 돈이 좀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살 때보다 팔 때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팔 생각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내 사랑과 신뢰의 증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놈의 입을 확 꼬매고 싶을 만큼 충동적인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이 가짜 반지로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싱긋 웃어주고 그 다음날 남편이 보내온 1,000만 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냉큼 보내버렸어요. 친정아버지는 큰 돈에 깜짝 놀랐고 저는 일단 쓸 만큼 쓰시고 나머지는 넣어두라고 했죠. 이왕이면 다 써도 된다고 했어요. 이 나쁜 놈은 나랑 결혼하고 장인어른한테 신경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는 이 가짜 반지의 마지막 사용처를 이미 결정해둔 상태였어요. 있지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사촌 언니가 결혼한대. 내가 애 본다고 못 가겠다고 했는데 꼭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방이라서 1박으로 다녀와야 하는데 갔다 와도 될까? 오빠는 힘들 테니까 집에서 쉬고 나도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하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다녀오게. 애기랑 같이 가서 애기 자랑도 하고 이왕 간 김에 오빠가 준 다이아 반지도 자랑하고 오게. 물론 사촌 언니의 결혼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보기 좋게 걸려들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 당신도 바람 좀 쐬야지. 아들은 나랑 있으면 더 올 것 같고 아직은 엄마 품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갔다 와. 대신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육아 전담할 테니까. 그럼 괜찮겠지? 그놈은 웃으며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커먼 속을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눈에 띄게 즐거워하는 눈빛을 보니 이번에도 제가 없는 틈에 상간녀와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고마워. 사실 그날 오는 사촌 언니가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 언니거든. 그 언니한테 이렇게 예쁜 다이아 보기만 했지 선물 받은 적은 없지? 하고 자랑할 거야. 언니가 완전 부러워하겠지?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가짜라는 거 이제 곧 밝혀진다는 걸 알려줬죠. 남편의 얼굴이 다시 똥 마려운 개처럼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제 알 바 아니지만
이쯤 되면 이 똥 마려운 개가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거라 예상했어요. 자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 몸도 아직 힘들고 이번 결혼식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쉬지 않을래, 같이? 안 돼, 이번에는 꼭 가야 해. 그 언니는 나랑 자매처럼 컸어. 게다가 엄마랑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나한테는 각별한 사람이라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강경한 제 태도에 남편은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날부터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 갑자기 저한테 반지 링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며 자기가 깨끗하게 수리해서 오겠다고 하며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져갔다는 건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고 다시 돌려줄 때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 있겠죠. 전문가가 보면 대번에 알아챌 테니까요. 제가 다이아를 감정받을까봐 상간녀에게 준 진품과 제 가짜 반지를 바꿔치기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말이죠.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를 가져온 날. 저는 그날부터 손에서 빼놓지 않고 매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촌 언니의 가짜 결혼식 날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놓고 몰래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오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당신이 바람피는 남자 와이프예요. 잠시 카페에서 얘기 좀 하실래요? 직장 앞에서 시끄러워져도 좋다면 전 여기도 상관없어요. 상간녀의 표정이 살짝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당당해지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 왜 불륜을 저지르는 것들은 그렇게 당당할까요? 이 여자도 딱 그 모양새였어요. 내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자신감이 이 해픈 여자를 당당하게 만든 모양이니 그걸 확 깨부셔주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깊이 사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하나 알려주려고 왔어요. 그 남자 보기보다 여자가 많아요. 당신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니까요.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사이 흔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서로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그 말에 거짓이 없다고 생각해요. 싸움에 진 개가 여기까지 와서 짖는 건 좀 아니죠? 이 상간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내 저는 상간녀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며 분노를 삭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가 말하는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만약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면서 가짜 반지로 환심까지 사려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최대한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어 보였어요. 한 방 먹여줄 시간이었거든요. 미안한데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남자요. 저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왜인지 알아요? 당신 그 손에 낀 반지 제 거랑 닮아 보이는데 그거 가짜거든요. 당신 존재가 그 정도뿐이라는 이야기죠. 제 말에 상간녀의 당당하던 얼굴이 놀라더라고요. 이거 진품이야. 같이 가서 확인도 했다고. 상간녀의 행동을 보니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상황 설명하지 않고 몰래 반지를 바꿔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랬겠죠. 외도나 하는 남자가 잠깐 바꿔치기 하면 될 일을 하며 애인에게 미움 살 일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죠. 못 믿겠으면 주얼리샵 가서 감정 받아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야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 진심이 뭔지 알게 되겠죠. 아시겠지만 진짜를 준 상대가 좀 더 소중한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할 텐데. 제 말에 상간녀가 순식간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반지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당연히 가짜죠. 남편이 진품이랑 바꿔왔으니. 뭐 그 사람이 저한테 비중을 더 뒀다 해도 어차피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시다시피 당신 직장도 알고 심지어 집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온 동네 소문 다 내줄까요? 그러기만 해봐.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당신도 그러면 범법자야. 알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말고 고소하세요. 저는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봐야 별 타격 없어요. 벌금? 위자료로 물면 되겠죠. 그리고 소문나는 거? 지금 제가 피해자인 거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니까 편하게 해요, 고소. 대신 당신은 남편,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까지 다 소문나서 어디에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제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금세 일그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남편과 아이에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열년하셨네. 이렇게 남편, 아이 지극히 생각하는 여자가 어떻게 남의 남자랑 바람을 필 생각을 했어? 그냥 계속 만나. 만나면서 내가 언제 너희 집 직장에 소문낼지 기대하고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상간녀를 놔두고 나와버렸어요. 딱히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그 상간녀에게 주고 싶었던 건 언제 소문이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바로 그거였거든요. 평생을 조마조마하게 눈치 보며 살라고요. 그리고 상간녀를 만나고 온 그날 남편놈도 상간녀와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지 초췌한 몰골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남편놈 불륜 자료와 시부모님까지. 왔어? 그 여자는 잘 만나고 왔나 봐? 얼굴 보니 다 들었나 보네.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 여자 왜 찾아갔는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제발 좀 그만해라. 조용하게 좋게 넘어가자고. 조용하게 넘어가다니 더 크게 벌려야지. 그래서 내가 준비 다 해놨어.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보여드렸어. 보셨죠? 남편의 애까지 있는 여자랑 바람나서 자기야 사랑해 하하호호 하며 즐겁게 지낸 거.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를 두고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바람 피면서 지 자식 얼굴은 무슨 낯짝으로 마주봤나 몰라요.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니? 이 대화 내용이 우리 아들이 한 거라는 증거도 없잖니? 게다가 이제까지 잘해줬다면서. 그거면 됐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외박을 하기를 해. 그 여자랑 단둘이 여행을 가기를 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애 잘 보고 집안일 잘해주는 남편한테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들쑤시고 다녀? 어머니, 잘해주고 잘못을 저지르면 다 용서해야 하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외박하고 단둘이 여행을 꼭 가야 외도인가요? 두 사람 대화 내역과 모텔 간 횟수를 보세요. 제가 꼭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아, 혹시 첫 번째 부인도 이렇게 이혼했나 보죠?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그때도 똑같이 그랬나 봐요. 그래, 그때는 내가 상간녀가 될 뻔했지.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여기 와서 난리야? 너 그 당시에 유부남이랑 사귀었다고. 너도 그 상간녀랑 다른 게 뭐야? 어? 어디서 이게 잘난 척 어른들한테 따지고 들어? 시모의 폭탄 발언에 저도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제게 이혼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나쁜 놈은 이혼 직전 별거 기간 중에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 사실까지 알게 되니 더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분명 돌싱이라고 했어요. 이혼했다고 했으니까 만났지. 와이프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나를 속였어. 나까지 망치려고. 나를 상간녀로 만들 뻔했다고. 야, 이 나쁜 놈아.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나를 상간녀로 만들 뻔했던 남편놈의 대담한 행각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어요. 그런 내게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남편은 여전히 구구절절 내게 핑계 겸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총각 행세는 했지만 그때는 이혼 전 별거 중이었어. 그만큼 내가 너를 좋아했다고. 내가 바람은 피웠지만 언제나 너한테 돌아왔잖아. 이번에도 기다려줬으면 네 옆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바람 핀 게 그렇게 충격적이야? 아니, 내가 바람을 안 피는 게 이상한 일 아니야? 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남자가 당신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당신도 너무 편하게 있었던 거 아니야? 좀 꾸미고 예쁘게 있을 수도 있잖아. 바람을 필 원인을 당신이 제공한 거나 다름없다고. 나를 좋아했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 그래놓고 내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 새끼 아들 낳아서 키우느라 꾸미지도 못하고 몸매 망가진 거 하나야. 내가 원해서 망가졌어? 그럼 나 혼자 원해서 애 낳았니? 어디서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지금 벌어진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내가 원인이 된 일은 없어. 전부 네 잘못이지. 의지박약에 여자라면 환장을 하는 나쁜 놈. 그래, 결혼하고 애 낳고도 예쁘게 차려입고 몸매 관리하는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 그럼 뭐해? 그 여자도 불륜이나 저지르는 상간녀인데. 물론 네가 원한 건 하나도 없겠지. 그렇지만 매일 그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게다가 내가 이만큼 숙여줬으면 너도 좀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모르고 있나 본데 어찌됐건 나는 피해자고 그쪽은 가해자야. 유책 배우자. 그 말 뜻이 뭔지는 알지? 바람은 빼박이라고. 자, 결정해. 합의 이혼할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합의하면 5천만 원에 반지, 아기 친권,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야. 근데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절대 이길 자신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네가 뭔데 다 가져가. 소송해. 난 한 푼도 못 줘.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 이혼에는 네가 더 큰 잘못이 있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결정적인 사유. 나는 바람은 피웠어도 너랑 집에 최선을 다했다고. 남편 놈의 논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기발한 것뿐이었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저런 논리적인 또라이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말에 맞받아치려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가 먼저 호통을 버럭 치시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그 돈 줄 테니까 둘이서 그만 싸우고 깔끔하게 헤어져. 여기저기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것만큼 보기 흉한 것도 없어. 아버지,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돈도 위자료로 다 뜯기고 애도 뺏기게 생겼다고요. 왜 제가 다 잃어야 하는데요? 불쌍하기는. 좋아서 바람 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이야? 왜? 이번에도 변명해봐. 그 여자가 당신 쫓아다녀서 딱 한 번 자줬다고. 내가 첫 번째 외도 때 그냥 인연 끊었어야 하는데 이제껏 끌고 온 것 자체가 문제였어. 아니, 그게 첫 번째가 맞긴 했어? 내가 모르는 다른 여자가 여기저기 있을지도 모르지. 진짜 징그럽다. 사람들은 알아?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거. 나한테 잘해주면서 그딴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야. 그만하라는데도. 너 앞으로 결혼해 결자도 꺼내지 마라. 여자 만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고 미혼 상태로 만나. 괜히 결혼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2번이나 만들고. 내가 네 첫 이혼 때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고나 있어? 네가 나한테 아들 노릇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정도 책임은 져라. 앞으로 또 이런 구설수 생기면 상속은커녕 내 재산 전부 사회에 기부해버리고 갈 거니까. 시부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시는 장사다 보니 이런 안 좋은 일에 민감하셨거든요. 제가 보니 첫 번째 결혼 때도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아서 장사에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 아들이 2번째 이혼을 했다고 소문이 나면 이래저래 저번보다 더 타격이 클 것 같았는지 돈으로 조용히 무마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저야 그 편이 훨씬 좋았지만요. 사실 이 시댁에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연애 때도 거부당하고 결혼 때도 겨우 허락받았고 지금은 아예 골칫거리 취급 당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시부의 불호령으로 이혼은 합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원하던 걸 가져오게 됐어요. 위자료에 친권, 양육권, 그 와중에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아버지 차 살 때 준 돈까지 찰뜰하게 다 챙겼어요. 애 아빠니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 보내지 않으면
오빠 회사에 찾아가서 모두 밝혀버릴 테니까. 영업하니까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겠지? 나도 한다면 하는 여자인 거 오늘 봐서 알 거 아냐. 그 말을 꺼내는데도 그놈은 아무 대꾸도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혼하고 지금껏 제게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물론 지가 염치라는 게 있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 뒤에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전 남편은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낸 상간녀 소송에 관한 걸 상간녀의 남편이 알게 돼서 전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상간녀는 그 때문인지 전 남편과 헤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짜 다이아 반지와 제가 퍼뜨리겠다고 한 소문이 상간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듯 했어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그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고 하고요. 소문으로는 그 상간녀에게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한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들으면서도 엄청 비웃어줬어요. 고작 이 정도에 깨질 사이면서 모든 걸 걸고 불륜을 저지르다니. 게다가 시부모 또한 아들 자식 바람나서 처자식 버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를 휩쓸어버리는 바람에 동네 장사 접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지고 난 뒤에야 직장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회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전 남편이 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미 첫 번째 이혼에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직장에 쫙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두 번째 이혼만은 절대 사수하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어떻게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요. 결혼을 2번을 했는데 2번 다 외도로 이혼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으로 찍힐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무서우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을. 결국 습관처럼 다른 여자하고 붙어먹다가 이 난리를 만들게 됐으니 자업자득이죠. 어쨌든 그 퇴사 소식에 이제 절대 저와 만날 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후련해졌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아이 키우며 잘 지내고 있어요.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일에 다시 복귀했죠. 이제는 몸매 관리도 좀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해요. 아줌마지만 꾸미기 시작하니 점차 자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의 앞날을 먼저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특히 더 강해졌어요. 사랑에 함정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이런 사연 보며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쓰게 되니 어색하지만 후련하기도 하네요. 사연을 쓰면서 다시 깨달은 거지만 바람 피는 건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거르는 게 정답이죠. 모두들 이건 잊지 마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올해로 42살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입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4살 공주님이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연구원직이고 저는 온라인에서 아기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케팅에 힘을 쓴 덕분인지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이랍니다. 아기 옷 택배 발송하면서 자주 들었던 유튜브에 제 사연을 보내면 다들 같이 공감해주고 분노해 주실 것 같아서 글 작성해봅니다. 남편에게는 1살 많은 형이 있어요. 아주버님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아 매출도 잘 나오고 사람도 참 성실한데 연애는 늘 실패했어요. 시댁에선 아주버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 빨리 결실을 맺길 바랬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어느 날 12살 어린 여자를 임신시켰다며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의아해했죠. 그동안 만났었던 사람들은 늘 비슷한 또래였는데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아무튼 혼전 임신 때문에 아주버님의 결혼식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고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모와 시부도 간절히 바랬던 아주버님의 결혼이었고 겹경사라고 좋아하셨어요.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치른 후 시모 생신이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손윗동서를 제대로 보는 날이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잠깐씩 봤으나 워낙 급하게 진행되었던 탓에 대화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희 시댁은 시모, 시부, 아주버님 모두 인자하시고 좋으셔서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친구들도 시댁 잘 만났다며 복 받았다고 부러워했죠. 그런 시댁에 가장 걱정거리였던 아주버님이 결혼하셨고 윗동서가 생겼으니 저도 잘 지내고 싶었어요. 물론 저보다 11살이나 어린 친구였으나 어쨌든 윗동서는 윗동서니까요. 저는 남편과 미리 도착해서 시모 생신상 차리는 걸 도왔고 임신한 윗동서는 딱 식사 시간 전에 왔습니다. 저도 임신 경험이 있고 임신했을 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윗동서가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삭이었고 본인 몸 컨디션을 잘 챙겨야 할 시기니까요. 그런데 나이 어린 손윗동서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좀 늦게 왔지? 몸이 무거워서 빨리 올 수가 없었네. 순간 뭐지 싶어서 벙 쪘습니다.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는데 첫 대화부터 반말이라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나보다 한참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라 하니 기강을 잡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몸도 힘든데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지금 음식 준비는 다 되었으니 소파에 앉아서 쉬세요.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나는 좀 앉아 있을게. 아, 네. 쉬고 있으세요. 저와 남편은 음식 차리는데 정신이 없었고 아주버님은 형님 옆에서 시중 드느라 바빴죠. 남편과 주방에서 음식 퍼서 식탁에 나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손윗동서라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보자마자 반말이야? 형님이라 이거야? 형님 노릇하고 싶나 보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뭐 일단 냅둬. 만삭이라 몸도 힘들 테고 늙은 아랫동서가 이해해야지. 참나, 좀 마음에 안 드네. 남편도 어린 형님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죠. 식사가 시작되고 도란도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물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동서, 나 물 좀 가져다 줘. 목이 좀 타네. 아, 잠깐만요. 여기요. 물 너무 미지근하다. 얼음물 없어? 얼음물은 없고 정수기에서 냉수 다시 떠서 드릴게요. 동서, 갈비 너무 맛있다. 나 갈비 조금만 더 가져다 줘. 이거 많이 했나? 남아있으면 나 좀 싸줄 수 있어? 계속 앉아서 이거 줘라 저거 줘라 하는 행동에 시모와 시부도 뭔가 난감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는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 제 와이프가 아랫 동서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반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자주 만나서 친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식 때도 잠깐밖에 못 봐서 오늘이 거의 처음 보는 날이나 다름없는데 초면부터 반말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듣기가 거북해요. 아무리 손윗동서여도 맞존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찬 심부름은 형 시키면 되지. 제 와이프 그만 부려먹었으면 좋겠네요. 와이프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느라 이제 겨우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와이프 챙겨야지 누가 챙겨? 아, 그렇네. 내가 와이프만 챙기느라 재수씨를 신경 못 썼네. 재수씨 미안해요. 이제 내가 할게. 그래, 아가. 둘째가 손아래 똥서지만 나이 차이가 있으니 맞존대가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서로 대하기도 편할 것 같고 우리도 듣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어린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입이 삐죽 나왔고 시모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거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기분 좋았죠. 그래도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서 형님이랑 친해져야겠다. 어서 식사들 하세요. 형님, 갈비 싸드릴 테니까 이따 꼭 챙겨가세요. 우리 둘째 아기가 윗동서 들어왔다고 살뜰하게 잘 챙겨주네. 보기 좋네. 둘이 잘 지내봐. 네, 어머니. 형수님, 얼굴 푸세요.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 드린 것도 아닌데. 계속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있던 윗동서는 애써 괜찮은 척 했죠. 아, 그냥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긴요. 맞는 말이죠. 식사 마치셨으면 거실에 가서 쉬고들 계세요. 과일이랑 생일 케이크 꺼내서 갈게요. 그렇게 첫 가족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첫 모임부터 강렬한 인상을 줬던 어린 형님을 만난 후 평온했던 시댁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싶었어요. 주문이 많이 밀려서 정신없이 택배 포장하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나야. 바빠? 통화 가능해? 바로 형님이었죠. 서로 번호 교환은 안 했었는데 아주버님께 물어봤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맞존대 하자는 말은 싹 잊었는지 여전히 반말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말하더라고요. 아, 예, 형님. 어쩐 일이세요?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동서가 아기 옷 쇼핑몰 한다고 하더라고.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콩콩이도 곧 태어나는데 옷이 별로 없어서. 마침 동서가 그쪽 일도 하니까 우리 애기 옷 좀 챙겨줘. 베네 저고리도 한 개 더 필요하고 애기 내복도 좀 줘. 그리고 외출복도 몇 개 있으면 좋다던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와서 아기 옷을 달라뇨. 게다가 저는 신생아 옷은 판매하지 않거든요. 저희 딸아이 또래 옷만 취급하고 있어요. 형님, 저 신생아 옷은 안 해요. 우리 아린이 또래 옷만 판매해요. 그리고 콩콩이는 아들이잖아요. 남자아이 옷은 떼어와도 소량으로만 떼어오고요. 그래도 서로 알고 지내는 다른 옷집은 있을 거 아냐. 동서가 좀 힘써봐. 응? 나도 동서 덕 좀 보자. 떼어오는 옷 도매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업무하는 것도 바쁜데 직접 발품 팔아서 선물까지 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없을 리가 있어?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싸게 사올 수 있을 것 아냐. 한동안 우리 콩콩이 옷은 동서한테 부탁해도 되지? 형님을 굳이 이해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한테 처음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연락처를 준 적도 없고 갑자기 대뜸 전화 와서 아기 옷 선물을 해달라뇨.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저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나는 필요한 거 얘기했으니까 끊을게. 수고. 싸가지 없는 어린 형님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전화와서 신생아 옷을 선물해달라니 황당했어요. 물론 친하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선물해달라고 하기 전에 했겠죠. 하지만 뭐 얼마나 봤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도 조카가 곧 태어나니 좋은 아기 내복 하나 골라서 택배 보냈습니다. 물론 윗동서를 생각해서 보낸 건 아니고 아주버님을 위해서 보낸 거였어요. 택배를 받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난리를 치면서 말이죠. 동서, 나 무시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내복 달랑 한 개? 진짜 어이가 없네. 싸우자는 거야, 뭐야? 어머, 말씀 섭섭하게 하신다. 내복 달랑 한 개라니 그게 얼마짜리 내복인지는 아세요? 그래도 시조카 태어나니 생각해서 좋은 거 보낸 거예요. 본인 아기 옷은 본인이 챙기셔야지. 저한테 옷 맡겨놓으신 거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 얘기하시네. 내가 그렇게 필요한 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전화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여러 벌 챙겨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성의가 없어. 저도 형님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저 형님 위해서 선물 보낸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 생각해서 보낸 건데 왜 형님이 이렇게 펄쩍 뛰세요? 그러는 형님은 뭐 아린이 간식 하나 사준 적 있어요? 왜 저한테 성의를 바래요? 성의를 먼저 보여주시던가요? 뭐? 진짜 나 화나게 할 거야? 자꾸 이런 식이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건방지게 손윗 사람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손윗 사람이면 손윗 사람처럼 행동해야죠. 어린애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니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최대한 대접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저도 곤란해요. 또 본인 할 말만 하고 끊는 윗동서 때문에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뭔데 옷을 사달라 말라야. 그리고 보내줬더니 또 한 개밖에 안 보냈다고 그 난리를 쳐? 진짜 처음부터 싹퉁머리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형은 무슨 결혼을 해도 그딴 생각 없는 애랑 했어? 아, 나한테 반말 띡띡하면서 지 할 말만 하는데 나 욕 나올 뻔했어. 아니 아주버님이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는지 몰랐네? 아, 진짜 앞으로 계속 봐야 할 텐데 너무 짜증나 여보. 욕하지 그랬어. 다음부터는 그냥 여보도 반말하고 욕해.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형한테 전화해야겠어.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아주버님께 바로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형, 지금 집이야? 통화돼? 아니, 아직 카페야. 얘기해. 형, 평소 대체 왜 그래? 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냐고. 어? 와이프가 재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 형이 번호 알려준 거 아니야? 아, 전에 물어보길래 알려준 적은 있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콩콩이 옷 좀 보내라고 했대. 근데 형도 알잖아. 우리 와이프 신생아 옷은 안 파는 거. 그래도 신경 쓴다고 좋은 브랜드 내복 사서 보냈더니 하나밖에 안 보냈다고 전화했대. 장난하냐고. 아, 그리고 맞존대 하자고 했는데 왜 자꾸 반말이야? 억양도 그래. 나이도 11살이나 어린데 건방지게 반말하며 형님 행세를 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그랬어? 미안하다. 근데 와이프가 만삭이라 몸이 힘들고 그래서인지 조금 예민하기는 해. 조금만 이해해주라. 갑작스럽게 임신해서 결혼까지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지내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해? 이해는 형만 해. 나는 형수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형 와이프니까 도리만 할 거야. 알겠어? 또 내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전해 들으면 나 그때는 안 참아. 형수한테 꼭 전달해.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해. 알았어. 화 좀 풀어. 와이프랑 얘기해 볼게. 재수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일단 나 마감해야 해서 끊을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 반응을 봤을 때 윗동서한테 제대로 잡혀 사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어린 형님이 출산을 했고 한동안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과 시부 생신 때도 형님은 출산 및 육아로 오지 않았고 저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얼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육아 핑계로 계속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예전처럼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택배 포장하며 업무하고 있었는데 어린 형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본인 집에서 김장할 거니까 김장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김장 안 하거든요. 또 뭔 꿍꿍이인가 싶었죠. 저는 먼저 시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김장하시는 거예요? 응? 무슨 소리니? 우리 매번 사 먹는데 또 주문했는데. 그렇죠? 아니, 형님한테 연락 왔는데 김장할 거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나가한테?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무슨 김장이야.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으렴. 그나가가 계속 너한테 형님 노릇하고 싶나 보다. 나는 김장할 생각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주문한 김치 받으면 나눠 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가져가. 네, 알겠어요, 어머니. 김치 오면 연락 주세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갑자기 김장이라니 웃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윗동서도 김장해보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린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희 어머님은 김장 안 하는데 웬 김장이에요? 여쭤보니까 올해도 주문하셨다는데 김장 안 해도 돼요. 형님은 김장 매년 하셨나 보네? 어머님이 안 해도 내가 할 거니까 동서는 그렇게 알고 와서 김장하면 돼. 아니, 왜 제가 형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김장도 하면서 친해지자 이거지. 저는 아직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리고 형님이 김장해서 드시고 싶으면 형님네 먹을 만큼만 하세요. 형님네 김장하는 것까지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 전 바빠서 끊을게요. 뭐? 동서, 말 다 했어? 씩씩거리는 윗동서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또다시 전화랑 카톡이 왔지만 무시했어요. 시모도 안 한다는 김장을 왜 자기가 나서서 한다고 하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어린 형님이더라고요. 동서, 윗사람이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끊는 게 어딨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형님은 마음대로 끊으면서 저는 끊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형님이랑은 대화가 도저히 안 돼서 통화를 계속하기가 싫어요. 뭔 말이 통해야죠. 그리고 저는 제가 드릴 말은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하죠? 어쨌든 김장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거니까 오전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안 오면 내가 데리러 갈 거니까. 형님은 일 안 하셔서 한가하시겠지만 전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형님이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김장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먼저예요. 김장하면 형님이 돈 줄 거예요? 제가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남편이 전화를 가져가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동서한테 김장하러 오라고 한 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웬 김장을 하냐고. 우리 어머니도 안 하는 김장을. 이제 개인적인 연락 다신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쓸데없는 일로 전화하면 형수랑 형 번호 차단할 겁니다. 남편이 나서줘서 전화는 끊었지만 화가 가라앉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괘씸하고 얄미운 어린 형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여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진짜. 무슨 좋은 방안이라도 있어? 방금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 저는 다시 윗동서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다음 주 화요일 김장한다고 했죠? 갈게요. 근데 저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형님이 알려주실 거죠? 그리고 제가 준비하면 어차피 다시 장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재료들은 형님이 준비해 주세요. 저는 화요일 전까지 제 업무 마무리해야 해서 장 볼 시간도 없고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요. 김장을 하러 간다고 연락을 하자 남편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도 한성가라는 거 알지? 내가 아주 매운맛 보여주고 올 테니까 걱정 마.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하고 와. 걱정 마. 혼쭐 내주고 올 테니까. 김장하는 당일이 되었고 저는 9시에 윗동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조카는 어디에 맡겼는지 없었고 자기 나름대로 김장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절인 배추도 아니고 생배추를 사서 쌓아놨더라고요. 형님? 형님도 김장 안 해보셨나 보네. 그냥 배추를 사시면 어떡해요? 절인 배추도 파는데
절인 배추를 사셨어야지. 오늘은 이 배추 절이면 하루 다 가겠네. 제가 이거 배추 절이고 갈 테니 나머지는 형님이 내일 하세요. 내가 왜? 동서는 자고 가면 되지. 자고 가기 불편하면 내일 다시 오면 되고. 어머, 형님. 오늘도 시간 안 되는데 형님이 김장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 빼고 온 거예요. 저 내일은 시간 못 빼요. 형님이 한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쇼핑몰 꽤 잘 돼요. 주문이 매일 들어와서 쉬지 않고 일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형님이 와서 알바할래요? 그럼 저도 뭐 형님 말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일단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고 가. 하지도 않고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고무장갑을 던지길래 그 순간 참아왔던 제 이성의 끈이 후두둑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쌓여있던 배추들을 다 집어 던져버렸죠.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야? 제정신?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너야말로 제정신이니? 진짜 내가 참다 어이가 없어서. 뭐? 너? 동서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그래, 여기에 너 말고 누가 있어? 어? 그리고 11살 어린 년한테 반말하는 게 뭐 잘못됐어? 뭐? 어린 년?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미쳤구나. 아니, 말 다 못했다 이년아. 미쳐? 제대로 미친 거 보여줄까? 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쫄아서 내내거린 줄 알아? 너 임신 안 했었으면 이미 나한테 머리채 잡혔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번지수 잘못 잡았어 이 사람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윗동서는 저를 그동안 만만하게 봤었는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잔뜩 쫄았는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윗동서 집에 있는 남은 김장 재료들도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줬습니다.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형님아, 적당히 해, 적당히. 우리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이잖아.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나 진짜 조용하게 잘 지내고 싶거든? 대체 뭐가 불만이야? 어? 뭐가 불만이냐고 말 좀 해봐. 뭘 그렇게 무섭게 봐요? 어머, 형님 무서웠어요? 지금 제 성격에 반도 안 보여준 건데. 아, 진짜 좋게 지내려고 하니까 자꾸 박박 긁어. 형님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다더니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정말. 형님, 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저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럼 형님은 배추 잘 절이세요. 어디 가요? 이거 다 정리하고 가야지. 정리는 네가 다 하고 김장도 네 다 하세요. 제대로 들이받고 나왔더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나와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어 연신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형님은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요? 혹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싫대요? 재수씨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김장한다고 난리던데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형님이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서 도망 나왔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너무 속상하네요. 저 진짜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형님은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네. 아주버님이 미안해 하실 건 아니죠. 아무튼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잘했어요. 어서 집에 가서 쉬어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호되게 당한 척 피해자인 척 했죠. 그날 집에 맥주 잔뜩 사가서 남편이랑 맥주 파티를 했습니다. 남편도 아주 잘했다고 엄지를 세워줬죠. 그 뒤로 윗동서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모르는 척 냅뒀습니다. 김장 사건이 끝나고 어느 날 예전에 꽤 친하게 지냈던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날짜를 잡아 만났죠. 혜지야, 잘 지냈어?
나 너 연락받고 너무 반가웠잖아. 언니도 잘 지냈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바쁘기도 했고. 괜찮아. 이렇게라도 보니까 너무 좋다. 아, 언니. 근데 나 언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본 동생은 우물쭈물하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응? 무슨 말인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 언니네 아주버님. 아주버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속 시원히 얘기해. 그 형님 어떤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린 형님? 아주 싸가지 없고 귀엽고 그래. 아, 아기 나왔겠네요. 아주버님 닮았어요? 나왔지. 아니, 아주버님은 안 닮았던데. 그렇다고 형님을 많이 닮지도 않았고. 아직 돌 전이니까 얼굴 많이 바뀌겠지. 아, 언니. 그 형님이란 사람 사실 제가 알던 사람 같거든요.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언니, 저 친오빠 있는 거 알죠? 그 형님이란 여자가 우리 친오빠 예전 여자친구였어요. 뭐? 그 여자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후리고 다니면서 돈 뽑아먹고 다녔어요. 우리 오빠한테도 그랬고. 그러다가 어떤 돈 많은 건달 같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언니네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예요. 나도 언니 인스타그램 사진 보고 긴가민가 해서 우리 오빠한테 보여줬는데 그 여자 맞대요. 아주버님 연애 완전 짧았다면서요? 윗동서는 아주버님 만나기 전 경력이 아주 화려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텀이 너무 짧은 것 같고 혼전 임신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때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윗동서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혜지야, 그 건달 같다던 남자 얼굴 사진 없어?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니? 아, 잠깐만요.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은 여기저기 알아보다 어린 형님의 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시조카랑 얼굴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머머, 우리 시조카랑 비슷하잖아. 누구 닮았나 했더니 진짜 아주 대단한 형님이셨구만. 정말. 닮았어요? 저도 확신하기 전엔 가타부타 말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사기 결혼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언니한테 얘기해야지 하다가 좀 늦어졌어요. 아니야, 혜지야, 연락해줘서 고마워.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궁금한 거 생기면 연락할게. 저는 집에 가서 바로 어린 형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알면 알수록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없었던 기간이 없었고 남자를 만나면서 늘 동거하며 기생하며 살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조카가 아주버님의 아기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얼굴부터가 너무 닮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임신 시기와 출산 시기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하는 건 불법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버님께 직접 말해보자는 결론이 나와 다음날 카페로 찾아갔어요. 조심스레 전달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적잖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형, 솔직히 혼란스럽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긴 하잖아. 형수, 언제 처음 만난 건데? 근데 내 아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인해보자. 그리고 형도 갑작스럽지 않았어? 갑자기 임신이라니. 그렇긴 하지. 갑자기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얼마 안 되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어. 그런데 너무 혼란스럽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아주버님, 솔직히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으면 아주버님도 그렇게 결혼 서두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놀랐어요. 아주버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해서. 여보, 그 남자 사진도 빨리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아주버님, 여기요. 저도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이 봐도 닮았잖아. 아주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아주버님, 이게 사실이라면 사기 결혼이에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도 너무 충격받았지만 진실은 밝혀내야죠. 그래, 형, 충격이 크겠지만 일단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야. 아주버님은 주말 내내 혼자 술 마시며 괴로워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주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보 지인 아니었으면 평생 모를 뻔했잖아. 진짜 은인이다 은인이야. 우리도 조카한테 정들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형님은 아니 그 기집애는 이 사실도 모르고 띵까띵까 놀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저는 한달음에 그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하고는 문도 안 열어주더군요. 바로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줬습니다. 왜 찾아와서 난리야? 할 말 없으니까 저리 가. 뭐? 찾아와서 난리? 할 말 없으니까 가라고? 야, 너 사기 결혼한 거 동네방네 들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문 열어. 사기 결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고 싶으면 문 열라고. 내가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전에. 그제서야 바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이야, 이제야 문 여네. 얼굴 보기 참 어렵다. 이 나이도 어린 형님녀나. 뭐? 일단 아기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해. 사기 결혼이라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거야?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 머리채를 팩 잡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나? 무슨 짓이야? 아파. 놔. 아기 자고 있다며. 아기한테 머리채 잡힌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야지. 머리를 잡힌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아기 누구 아들이야? 뭐? 무슨 말이야? 우리 아주버님 아기 아니잖아. 무슨 동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는 그녀를 확 밀쳤더니 철푸덕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박경민이라고 했나? 너 전 남자친구. 팔, 다리에 문신 가득한 남자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박경민 아기인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아, 그리고 아까부터 기분 나쁘게 반말이야. 너 이제 내 형님 아니니까 존댓말해라. 감히 11살 나이 차이 나는 언니한테 싸가지 없게. 내 말에 대답해. 어떻게 그 사람을 아냐고. 너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다. 우리 순진한 아주버님을 꼬셔서 결혼까지 하고 아주 대단하다. 게다가 손윗동서 노릇까지 하고 싶었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이제 끝났어, 너. 아주버님 유전자 검사 신청하셨다는데 알고 있나 몰라? 뭐? 유전자 검사?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양심이라는 게 없니? 우리 시조카가 왜 이렇게 닮은 사람이 없나 했는데 그 박경민이란 사람 참 많이 닮았더라. 되게 신기하지. 나 사진 보자마자 너무 놀랬잖아. 아니야. 그 사람 아기 아니야.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건 결과 나오면 알게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내쫓길 일만 남았는데 짐 좀 미리 싸둬.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러긴 내가 묻고 싶어. 우리 아주버님한테 왜 그랬니? 참, 너 나랑 친한 지인 오빠랑도 만났었다고 하더라. 얘기 들어보니 그 남자도 너한테 당한 게 많다던데. 인생 왜 그렇게 살았어? 언니가 안타까워서 그래.
이렇게 다 돌려받을 텐데 평소에 좀 착하게 살지 그랬어. 어린 형님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아무튼 우리 이렇게 둘이서 볼 날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잘 가시고 다신 보지 말자. 행실 좀 똑바로 하고 다니고 나 갈게. 저는 그렇게 그녀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리고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셨다고 해요. 아, 당연 그녀의 연락도 전부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당연히 아주버님 유전자와 불일치였죠. 아주버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시댁도 발칵 뒤집어졌어요. 미안해요. 속일 생각은 없었어. 임신은 했고 전 남자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너무 무서웠어. 근데 마침 오빠가 보였어. 카페도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보여서 나랑 아기를 거둬줄 수 있을 것 같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속일 걸 속여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 아기를 속여? 어떻게 사람이 그래?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냐. 나도 아기도 살아야 했어. 오빠도 오케이 했잖아. 나랑 살기로 한 거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너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이제 널 책임져 줄 이유가 없어. 너와 결혼한 건 내 애를 임신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건데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잖아.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기 돌잔치는 해줘야 하잖아. 응? 몇 개월 안 남았잖아. 그냥 오빠 아기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돼? 나 잘할게. 오빠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제발 용서해줘. 우리 아기? 네 아기인 건 맞지만 내 아기는 아니잖아. 난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내 아기처럼 키울 자신은 없어.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 더는 할 말 없다. 오빠 제발. 나 갈 곳 없어. 응? 부모님이랑도 연락 안 되고 형제도 없어. 친구도 없는 거 알잖아. 나 이대로 나가면 아기랑 길바닥에서 지내야 해. 제발. 이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야. 너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오빠,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나 좀 살려줘라, 제발. 그녀는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며 난리를 쳤지만 소용없었죠. 악의적으로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호적 정리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주 앙큼한 짓을 벌였던 그녀는 품 안에 갓난아기를 안고 쫓겨났습니다. 아주버님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게 된 이상 같이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아주버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연애 전에는 소개받은 친한 여동생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사귀자고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아주버님이 계속 나이 차이를 이유로 계속 거절하자 그녀는 최후의 수단을 쓴 거였죠. 한 번은 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나는 하룻밤을 보내버렸고 나중에 찾아와서는 이미 임신했다며 자기를 책임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 않았어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아주버님은 급하게 결혼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점점 대책 없는 성격인 것을 알게 된 아주버님도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지냈던 거였고요.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해서 모르는 척 뻔뻔하게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한테 손윗동서 노릇까지 하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쓸쓸히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동이 끝나고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수씨, 고마워.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같이 굴어서 답답했지. 재수씨한테 무례하게 할 때도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생각해보니 내가 재수씨한테 미안한 게 많은 것 같아. 아무튼 잘 끝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기분 전환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운영하시던 카페를 잠시 매니저한테 맡기고 휴식을 취하는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녀가 결국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온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줄 리가 없었죠. 그 자리에서 매몰차게 또 차이고 근처 미혼모 시설 찾아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소문으로는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맨몸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저는 시댁과는 예전처럼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시모와 시부는 저를 더더욱 좋아해주고 잘 챙겨주십니다.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주버님은 계속 너무 미안해하고 면목없어 하는데 사실 아주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주버님도 피해자라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사죄의 의미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고 행복해져서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아기옷 쇼핑몰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생긴 어린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네요. 다시는 그녀를 제 인생에서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속이지 않고 착하게 지냈으면 하는데 그 성격 변하지 않겠죠? 제 긴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사기 결혼이니 유전자 검사니 모두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드라마 속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이 갈 때는 유전자 검사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확실한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